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도 역시 12문제, 법소부 12. 자, 39번. 다음 중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로스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맞죠? 그로스업 전체 금액을 크게 한 다음에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2번 24년 귀속 배당 소득의 배당 가산율은 11%다? 틀렸습니다. 24년 개정세법이죠. 10%로 바뀌었습니다. 3번 배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4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은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 소득이다. 요거 주의하자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로스업 제외 대상 있었잖아요. 거기에 언급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에요. 4번은 맞는 말. 4번이 이제 많이 속임수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왠지 느낌상 이건 왠지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나? 라고 착각하기 쉬운 항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다?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5번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출자 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맞는 말이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우리 법인세법 쪽에서 의제 배당 쪽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자 의제 배당을 체크할 때 자기 주식 뭐 소각이익 있잖아요.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 기본적으로 입금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 자본금으로 올라올 때 자본금으로 전입될 때 기본적으로는 뭐다? 의제 배당이 아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 전입 중에서 뭐 시가가 뭐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안에 너무 빨리 자본 전입을 하거나 그리고 뭐 자기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인해서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이 입금 대상이 입금 항목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본다? 의제 배당으로 본다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론이 뭐였어요? 자기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금 항목이 아니야. 의제 배당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제 배당이다라고 했던 거 예외를 뒀던 거죠. 근데 방금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주식 소각 이익은 애초에 입금 항목이 아니니까 과세가 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나요? 그거를 재원으로 자본금을 받는 경우 주주 입장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나요? 의제 배당으로 보게 되는 한정적인 예외라고 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스업 적용은 안 해주는 겁니다. 의제 배당으로 보는 한정적인 예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스업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과세기간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일과세기간으로 보며 출국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전날까지를 일과세기간으로 본다? 틀렸죠.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날까지를 일과세기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출국한 날은 출국일 전날이 아니고 출국일까지를 일과세기간으로 보는 거죠. 밑에 정리되어 있죠? 사망한 날, 출국한 날. 오케이.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사업이 연도 중에 폐업하든 개업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맞아요.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소득세가. 사업소득 하나 폐업했다고 그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경우는 사망한 거랑 출국한 거랑 경우가 달라요. 3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로서 실제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 맞아요. 4번 국내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 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둘 중에 하나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 5번 납세 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다거나 납세 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납세지를. 맞는 표현입니다. 41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2번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다?
내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사적인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서 내가 미안하다 더 줄게라고 한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그냥 돈이 없었을 뿐이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준 거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법인 소득 마찬가지. 4번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로. 사업과 관련 있는 각종 세금 인정돼요. 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이거는 직원 혹은 사업자가 출장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죠. 벌과금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교통사 아무리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벌과금, 교통법규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녀세액공제 24년 귀속 관련해서 틀린 것은 1번 23년 귀속부터는 7세 이상이 아니라 8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맞아요. 8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입양자, 자녀, 위탁아동, 손자, 손녀를 포함한다. 손자, 손녀 포함하는 거 맞아요. 24년도부터 손자, 손녀도 포함합니다. 3번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연 1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 한 명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공제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한 명일 때는 15, 둘째는 20, 셋째부터는 30. 둘째가 23년도까지는 15였는데 24년도부터는 둘째를 5만 원 더 줘서 20만 원이 된 거예요. 첫째 15, 둘째 20, 셋째부터는 30, 30, 30 이렇게 간다는 거죠. 5번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친구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 그 친구가 둘째예요. 그렇다면 얼마? 50만 원. 첫째라면 30만 원, 둘째라면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30만 원. 30, 50, 70이라는 거. 맞죠? 4번 어디가 틀렸나요? 8세 이상이 3명이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첫째는 15, 둘째는 20, 셋째는 30이니까 65만이에요. 60만이 아니다. 됐습니다. 43번 확정신고 틀린 것은 1번 사망한 경우와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 사망한 거 신고할 때는 어때요? 사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돼요.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본인이 신고해야 돼요. 오케이.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또는 분리과세주택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분리과세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죠. 그 경우에도 근데 원천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 3번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겠죠. 5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에 한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맞아요.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세액을 결정해 줘야 돼요. 왜?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와 달리 확정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에 확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액을 결정해 줘야 돼요. 오케이. 4번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할 수 없어요.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44번 소득세 기장 의무 판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금액,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올해 개업했든 말든 작년 매출이 얼마이든 말든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2번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으로 환산한 작년 매출을 합계하여 합쳐서 기장 의무를 판정한다. 맞아요. 4번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3억, 1억 5천, 7,500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맞아요. 5번 사업자가 공동사업장, 동업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다면 그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을 별개로
비치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2번 작년 직전 과세 기간 중에 개업한 사업자는 작년에 발생한 수익 금액을 1년으로 작년에 9개월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1년치로 환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개업해서 9개월밖에 장사를 안 했다면 그냥 그 단순한 그 금액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3번 틀렸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번.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 임차하는데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았다. 회사로부터.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직원이 이런 주택 임차 자금을 싸게 대여받음으로써 이득을 얻었다면 그거는 비과세되는 거예요. 비교해야 됩니다. 2번.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천 징수가 없는 근로소득이다. 아닙니다. 원천 징수 의무가 있어요. 법인의 임직원이 근무 기간 중에 스탁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행사 시기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행사했다면 근로소득, 퇴직하고 나서 행사해서 이득을 받았다면 기타 소득이에요. 4번.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 회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과세 대상이에요. 틀렸어. 5번.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는 장려학자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4번과 5번 비교하자고 했어요. 자녀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는 그거는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회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기금으로 받는 거는 어때요? 회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비과세라고요. 됐어요. 46번 사적연금소득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게 아니고요. 연금소득공제를 제한금액으로 한다. 맞죠? 3번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맞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경우 연금 수령하면 연금으로 과세될 거고요. 연금소득으로.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과세하나요? 15%로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15%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에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했다면요. 5번 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 불이익액은 공제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납입하는 시점에 이미 과세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수령할 때는 과세되지 않아요. 맞는 표현. 자, 사적연금 소득금액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은 반드시 분리과세된다? 아닙니다. 납세자가 선택해서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분리과세되는 거 말고요. 종합소득금액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되는 거 말고요. 과세 최저한 제외하고요.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구하래요. 기타소득금액은 뭐예요, 여러분?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기타소득금액이죠. 뭘 알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의제 필요경비율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구글 알고 있어야겠죠? 자, 봅시다. 가. 인적 용역이 된가, 대가. 육무통지 문인에서 인 60%죠? 퍼센트부터 확인할게요. 2번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 육무통지 문인에서 무죠 60%. 3번 잡지사의 수필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일시적인 문예 창작소득이죠. 육무통지 문인에서 문이죠. 60%. 그리고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 주체가 늦게 입주시켜서 미안하다라고 해서 주는 지체상금, 그래서 받은 지체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 뭐예요? 팔순공주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죠. 이거 풀이하면 됩니다. 자, 가는 600만 원 받았는데 60% 빼면은 240만 원이 남아요. 나는 1000만 원 받았는데 역시 60% 빼니까 400만 원이 남아요. 다는 12만 5천 원인데 이 중에서 60% 빼면은 5만 원이 남는데 이 5만 원은 5만 원 이하는 과세 최저한이라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너무 적다. 그거 네가 그냥 다 가져라고 세법이 정한 거예요. 이거는 0이에요. 그래도 기타소득 금액 0. 마지막으로 주택입주상금은 1,000만 원에서 80% 빼니까 기타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3개를 더한 거 840만 원이 뭐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 금액이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고 48번 주택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과세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다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라. 그런가요? 틀렸어요.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언제만 계산해요? 3주택 이상을 대여하고 임대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경우 AND 요건으로 충족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뒤에 있죠. 3억 초과 3주택 이상 소유 3주택 이상 소유하면 소유입니다. 소유. 정정할게요. 임대 아니고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한 개밖에 없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번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라면은 금융수익 합계액을 차감하지만 추계신고자한테는 금융수익 합계액을 차감하지 않아요. 맞는 말.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는 이때 주택 부분 면적과 상업용 건물 주택 명목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러면 50대 50이란 뜻이죠. 그러면 주택은 50은 주택, 50은 상업용 건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 4번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기장 신고든 추계 신고든 모두 3억 원을 차감해준다. 확인할까요? 자, 기장일 때, 안 기장일 때 차이, 금융 수익을 빼준다, 빼주냐, 안 빼주냐의 차이는 있지만 뭐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추계시든 기장시든 이 3억 원을 빼고 60%를 곱하는 이거는 동일해요. 이거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야, 추계할 때는 뭘 안 빼줬는데 문제에서 3억 원을 안 빼준다. 맞나봐. 아닙니다. 추계 시에도 이 3억 원을 똑같이 빼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5번 주택수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합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여러분 이거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부 합산과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과세는 한 주택이고 고가주택이 아니고 외국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거를 판단할 때 있어서 몇 개를 갖고 있는지 판단할 때 있어서는 본인하고 배우자 건을 합쳐서 주택 수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나랑 같이 살고 있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 때문에 별도로 살고 있다. 이때 어때?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죠. 직계 존속. 부모님은 사유가 뭐예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같이 사는 걸로 본다. 됐죠? 직계 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라면 어때요? 취학, 그 형제 자매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고 하더라도 거주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기본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형제 자매는 어때요, 여러분? 형제 자매는 사유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부모님보다 사유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아까 부모님은 그냥 우리 집이 좀 좁아. 방이 많이 없어. 그래서 별도로 살고 계시다고 해도 인정됐었던 거예요. 근데 동거가족은 법적 표현으로는 이 가족이 학교 다닌다, 병원 다녀야 돼, 근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거했더라도 봐준다. 봐준다는 측면은 똑같은데 그 사유에 있어서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사유를 좀 더 요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또 하나 뭐 있어요? 2번은 부모님, 3번은 형제 자매라고 보면 어때요? 나의 배우자랑 나의 직계 비속, 자녀는 어때요? 사유 불문하고 어떤 사유로든 나랑 같이 살든 안 살든 같이 사는 걸로 봐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우리 예외로 공부했었죠. 자, 5번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본다. 맞는 말이에요.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 공제다. 부모님이 올해 24년 12월 27일에 70세가 딱 되셨다 만으로. 그러면은 70세 이상인 날은 1년 중에 며칠 안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과세 기간 중에 하루라도 요건을 요하는 나이가 하루라도 들어왔다면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 원 전체 다 해줍니다. 그 말이에요. 4번 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의 판정은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뒤에가 틀렸어.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판단하자면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망자는 언제? 사망일 전일. 장애 치유된 자는 언제? 장애가 치유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예외가 있어요. 어때요? 사망일 전날에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올해 연말 시점으로는 살아 계시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소득세법 마지막 50번. 기준경비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없으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반대로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단순경비율이 뭐예요? 단순경비율이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이 되게 영세한 경우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쉽게 하는 말로 단순경비율로 그냥 세금 최대한 적게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통과했을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당연히 할 수 없는 게 맞겠죠. 맞아. 근데 여러분 반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내가 좀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더니 내가 단순경비율이라는 혜택 말고 기준이 되는 보통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나는 그게 더 유리한데? 여러분 그거는 허용해 줄 수도 있겠죠. 유리한 거 말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걸 적용했는 게 나는 그게 더 좋아.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2번 기준경비율 대상자 여부는 작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작년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라고 하는데 자 전문직 사업자는 뭐라고? 아까 전에 복식부기 의무 무조건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직 사업자는 만약에 장부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단순경비율이라는 혜택을 적용받을 여지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기준경비율 대상자예요. 3번 주요 경비에 해당하는 매입 비용은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한다면 필요 경비로 공제해줄게. 오케이, 이거 맞는 말입니다. 5번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를 어때요? 맞는 말이고 이거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신규 사업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처음이니까 복식부기 의무냐 간편장부 대상자냐 할 때는 그래 올해가 첫 해니까 당신이 전문 자격자만 아니라면 간편장부 하게 해드릴게요. 혜택을 줘요. 하지만 경비율 적용. 경비율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간편장부 등 복식부기든 장부를 아예 안 했을 때 적용하는 게 경비율이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순 경비율을 줄 수는 없다 이거야. 첫 해 매출이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판단 금액 3억 1억 5천 7,500만 원 있죠. 그거를 넘어선다면 노무 장사가 첫 해인데 잘 됐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부를 안 썼으니까 미안하지만 단순 경비율이라는 혜택을 줄 수는 없겠다. 기준 경비율 해라 이 말이야. 4번은.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첫 해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주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해석합니다. 5번. 그 말이에요. 기준경비율 4번.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주요 매입 비용이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계 결정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지만 틀렸어요. 이렇게 안 해줘요. 다른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금액이 수익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아니에요. 해석하자면 어떻게 돼요? 정답은 이렇죠.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주요 매입 비용이 수익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결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0인 걸로 보는 거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다른 데서 공제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각 세목별로 해가지고 이제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객관식에 대한 정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제 객관식은 다 끝났고 주관식 실무편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압축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